안녕하십니까. 수질 분석 및 실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원철입니다. 금주에는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형물의 종류와 그런 고형물들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런 각각의 항목들이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또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들은 수중의 총고형물, TS, 토탈 솔리드라고 하는 TS, 그리고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성 고형물, 즉 고형물질 중에서 금속염이라든지 이런 산화가 되거나 휘발하지 않는 물질들 외에 유기물질들, 개략적으로 유기물질들과 같은 휘발성 고형물들, 그리고 여과가 되지 않는, 즉 입자의 크기가 비교적 큰 부유물질들, 고형물,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큰 물질들 중에서, 고형물질들 중에서 휘발성이 있는 물질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그 개념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형물이라고 하는 것, 수중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이 고형물의 개념을 보면 하천수나 음용수, 지하수, 해수, 하수 등 물속에서 부유되고 있거나 또는 용해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다 고형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유되는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비가 왔을 때 하천에 이제 흙탕물 형태로 물이 흘러가는 경우에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부유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용해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로 이제 대부분의 금속 이온들 같은 경우 또는 일부 용해성 유기물질 같은 경우들이 물에 녹아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녹아있는 형태를 우리가 용해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유물질들이나 또는 용해되어 있는 고용물질들이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 용존고용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으로 금속 이온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농도가 높으면 첫째는 물의 맛을 좋지 않게 합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물들은 맛이 쓴맛을 나타낸다든지, 또는 이런 금속염들이 많이 녹아 있음으로 인해서 물의 활용도 측면, 경도가 높은 물이 되어서 우리가 빨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장애를 준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존성 고용물질들은 금속염들이 대부체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물들을 마시게 될 경우에 바람직하지 않는 생리 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칼륨 농도를 일정하게, 칼륨과 나트륨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금속 이온들의 농도가 일정함으로 인해서 전하적인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용존성 고용물들, 특히 금속 이온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들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하 균형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생리작용에 장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법에서도 먹는 식수의 용존 고용물 농도를 약 500mg/L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기준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존 고용물의 농도가 높은 물은 산업 응용 분야에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통 산업체에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공장들은 울산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화학 공장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플랜트의 냉각수로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금속 이온이 많이 포함되어진 그런 물들을 쓰게 되면 냉각수 라인에 스케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냉각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또 냉각 효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생겨서 또 이제 산업 분야에서는 공업용수를 사용을 할 때 그런 스케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스케일 억제제라고 하는 제품들을 포함을 시켜서 물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공정이나 또는 디스플레이 공정들,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공정에서는 반도체 회로를 만들 때 불산이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유리 표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불산이 사용이 되고, 이런 불산들이 표면에 남아있게 되면 계속적으로 회로를 식각을 하게 됨으로써 불량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식각 공정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표면을 세척을 해주는 세척 공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척 공정에 용전 고용물 농도가 높은 물을 쓰게 되면 세척 이후 건조했을 때 그 용전성 고용물들이 이제 석출이 돼 나오면서 반도체 회로에 이제 붙어 있다든지 하게 되면 회로가 합선이 된다든지 하는 불량들을 발생시킬 수 있고, 또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표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디스플레이 자체의 불량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반도체 공장들에 가보게 되시면 초순수를 생산하는 설비들이 별도로 존재를 해서 이런 세척에 초순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 고용물, 물속에 이렇게 부유되어 있는, 현탁되어 있는 고용물이 많은 물들은 우리 사람들이 심미적으로 아주 불쾌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태화강에서 내가 또 물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고자 하는데 태화강에 흙탕물이 많이 흘러다닌다, 또는 태화강에 흙탕물이 많아서 내가 거기서 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죠. 그래서 심미적인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들은, 부유고용물들이 많은 물들은 이런 심미적인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이런 부유물들의 농도는 또 물을 처리하는 처리 공정들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평가 기준들이 됩니다. 정수 처리에서는 물속에 이런 부유고용물들을 제거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물론 부유고용물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수질 기준을 맞춰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단 고용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공정입니다. 왜냐하면 부유고용물을 제거하면 그것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세균들의 제거 또는 미생물적인 오염의 제거를 방지할 수 있고, 오염물질들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각종 불필요한 금속 물질들이라든지 금속 이온들 이런 것들도 정수처리 공정 중에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물질들을 얼마만큼 제거되어지는지 분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하폐수 처리 공정에서도 공정을 제어할 때, 또 이런 하폐수 처리 공정에서 생산된 물이 과연 방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고용물 항목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폐수 처리 공정은 물리학적 처리 공정,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공정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때 생물학적 처리 공정, 즉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수나 폐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질이나 질소, 인 등과 같은 물질들을 제거할 때 미생물의 양이 어느 정도 적정량을 유지해 줘야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어지고, 너무 많게 되면 하폐수 처리 공정에서 공기 공급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미생물을 유지시켜 줘야 되고, 우리 사람이 일일이 미생물을 한 종씩 분류해서 이것은 얼마가 있고 얼마가 있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공정 운영하기 어렵겠죠. 그 분석하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계략적인 미생물들의 지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MLSS나 MLVSS라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측정을 합니다. 즉 부유물질들 중에는 미생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니까 하수처리 생물학적 처리 공정 중에 있는 폭기되고 있는 현탁액을 분석해서 그 현탁액의 부유물질 농도를 측정을 하면 그것이 미생물들의 간접적인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순 고용물질의 그 종류는 크기로서 보통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1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1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것들은 비여과성, 그리고 이거보다 작은 것들은 이제 여과성이라고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과성 물질 중에서도 이제 현탁 상태가 일부 존재하는 콜로이드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물에 녹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용존성 물질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물에 완전히 녹았다는 기준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3성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작으면 완전히 녹아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질 오염 공정 시험법이나 이런 곳에서는 보통 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들은 여과성 또는 용존성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0.4 마이크로미터를 또 기준을 잡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혹자에 따라서 0.2 마이크로미터까지도 기준으로 잡아서 뭐 용존성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긴 하는데, 일단 공정시험법상에서는 모든 기준은 1 마이크로미터 또는 1.2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1 마이크로미터를 보느냐? 우리가 공정시험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그 부유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그 기준에 대한 필터가 이 GFC 필터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GFC 필터의 공급은 약 1.2 마이크로미터고, 또 실험실에 가보시면 뭐 GFC만 있는 게 아니라 뭐 A, B, 뭐 D, F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들이 각각의 제품마다 이 공급 사이즈가 좀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공정시험법이나 다른 해외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유물질 측정의 기준은 이 GFC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럼 제품들은 뭐 때문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어떤 항목의 기준, 법령상에서 정해져 있는 어떠한 필터를 써야 된다라고 기준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면 미국의 스탠다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GFF를 사용하는 측정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용존성 유기탄소, 즉 우리가 DOC라고 하죠.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용존성 유기탄소를 측정을 할 때 그 입자들 또는 현탁 물질들은 제거를 합니다. 현탁 물질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거할 때 기준이 이 GFF를 활용을 해서 입자들을 제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여과지가 뭐 이런 GFC나 GFF 이런 유리섬유 필터들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셀룰로스로 제작이 되는 멤브레인 필터들, 뭐 꼭 셀룰로스뿐만 아니라 뭐 P 또는 PTFE 등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습니다. 이제 복합 재질로 만들어지는 이런 멤브레인 필터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유물질들을 측정을 하거나 할 때 유리섬유 여지를 쓰는 이유는 내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높은 온도에서 변형이 생기거나 속을 타거나 하는 그런 특징이 없고 아주 유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GFC나 유리섬유 여지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 보통 이러한 멤브레인 필터들은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일정한 공극이나 이런 것들 이하의 물질들만 추출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속에 있는 수중 고용물들은 상호에 어떤 관계들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실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항목은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속의 오염물질의 종류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상호관계 속에 있는지에 따라서 계산을 더하고 빼고 하는 계산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에도 꽤 많이 나오는 항목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과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물이 있고 물시료가 있고, 이 물시료를 GFC 필터를 통해서 여과를 했을 때 여과가 되는 물질이 있고요, 여과가 되지 않는 물질이 있습니다. 즉 여과가 안 돼서 여과지 위에 남아있는, 여과가 되지 않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 여과지 위에 남아있는 물질들을 건조시키면 그게 부유고용물이 됩니다. 그것들이 부유고용물질이 되는 것이고, 여과지를 통과해서 용기에 받쳐져 있는 물질들, 여과지를 통과한 물질들을 건조시키면 그것이 여과성 고용물이 되게 되겠습니다. 필트레이티드 솔리드라고 해서 우리가 FS라고 표현을 하고, 여과지 위에 여과가 되지 않고 여과지 위에 남아있는 물질들은 서스펜디드 솔리드라고 해서 부유고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유고용물을 550도 또는 뭐 600도 정도에서 태우는 거죠. 15분 정도 태웠을 때, 회화를 시켰을 때
태웠을 때 회화가 되어서 휘발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게 휘발성 부유물질, 즉 여기 여지 위에 남아있던 고유물들 중에서 높은 온도에서 회화했겠더니 타서 가스 형태로 날아가 버리는, 증발해 버리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걸 휘발성 부유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V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화를 시켰더니 휘발되지 않고 결국은 재 형태 또는 탄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강열, 잔류, 열을 강하게 가했을 때 남아있는 부유고용물질이라고 해서 FSS, fixed, 남아있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suspended solid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SS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여과성 고용물들 중에서도, 즉 여과지를 통과해서 용기에 남아있는 물, 부유물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부유고용물이 없는 그런 물을, 건조했을 때 남아있는 여과성 고용물을 다시, 그러면 이제 건조를 하게 되면 하부에 아주 이제 작은 양의 침전물들이, 물이 증발하면서 농도가 높아지고 고린에서 석출되어지는 이런 침강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여과성 고용물들을 똑같이 회화시켜서 휘발이 되어, 가스 형태로 휘발이 되어지는 것들은 휘발성 여과고용물, 그리고 휘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걸 강열 잔류 여과고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똑같이 FFS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Fixed Filtrated Filter, 잔류되어 있는 여과된 고용물, 그리고 휘발성 여과고용물은 Volatile Filtrated Solid, 즉 휘발되어진 여과 고용물을 얘기를 합니다. VFS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네 종류로 회화를 시키면 구별이 가능하고요. 이 중에서 이 VSS와 VFS, 즉 휘발성이 있는 것들을 만 합치면, 이렇게 합치면 총 휘발성 고용물이라고 얘기를 해서 TVS라고 표현을 합니다. Total Volatile Solid, 간단하게 또 줄여서 그냥 V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Volatile Solid라고 해서 휘발성 고용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열 잔류 부유고용물과 강열 잔류, 회화시켰을 때 남아있는 부유고용물과 여과고용물들을 합치면, 이렇게 합치면 TFS, Total Fixed Solid, 즉 총 강열 잔류 고용물, 잔류 고용물이 되는 거죠. 총 강열 잔류 고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FS, TFS와 TVS를 합치면 이게 총 고용물이 됩니다. 물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과를 하고 회화를 해서 분류를 해서 합치는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물이 아니라 어떤 고용물들만 많은, 이걸 응용을 해서 폐기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경우에는 거꾸로 뭐 토양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물은 별로, 수분은 거의 없고 대체적으로 대부분 고용물만 있는 것들도 이 총 고용물을 가지고 분석을, 먼저 총 고용물, 즉 슬러지나 토양 입자들을 떠서 건조를 시키면 총 고용물이 나오겠죠. 수분을 날려보내니까. 그리고 그 총 고용물을 강열을 시키면 600도씨에서 뭐 2시간 또는 뭐 토양 같은 경우는 입자들이 양이 많기 때문에 강열하는 시간이 좀 달라집니다. 강열을 시켰을 때 휘발되고 없어진 물질들의 양을 측정하면 휘발성 고용물 VS, 남아있는 것들을 FS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여과를 해서 또 회화를 시켜서 남는 것과 없어지는 것, 남는 것과 없어지는 것, 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상호간의 농도가 되는지, 즉 VS는 VSS와 VFS의 합이다. 또 FS는
FSS와 FFS의 합이다. 이런 상호관계를 서로 알고 있으면 뭐 VFS 농도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FFS 양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호관계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 시험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관계에서 많이 직접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어떤 공공기관들과 이런 수질과 관련된 실험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이런 개념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VS, TS, 특히 TS를 측정을 하는 것과 SS를 측정하는 것을 같은 걸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TS 총고용물은 물속에 포함돼서 여과되는 것들과 여과되지 않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 합쳤을 때 그것들을 모두 합친 것들을 우리가 보통 TS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SS는 그야말로 부유고용물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과를 시켜서 여과지를 통과하고 통과해버린 여과성 고용물을 제외하는 게 부유고용물인데 이걸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TS하고 SS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엄연히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유물질이나 고유물질을 측정을 할 때 어떤 수질 기준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를 보게 되는데 뭐 TS와 FS는 수질 보존법이나 물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부유물질 항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SS죠. Suspended Solid. 그래서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법령이 국내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 기본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이고요. 이 환경정책기본법은 어떤 수질 기준에 따라서 물의 등급을 표현을 합니다. 등급을 나누어 놓고 각 등급마다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용도가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은 내가 만약에 식수로 사용하는 물은 최소한 이 3등급 이상의 보통 이상의 수질을 유지를 해야 식수로 또는 상수 원수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기준이 넘어서면 상수 원수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상수 원수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1A나 1B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2에 해당하느냐 3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1A나 1B에 해당하는 물을 등급을 가지고 있는 물은 그냥 단순 여과와 소독 여과와 소독 처리만 거치면 상수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수원수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처리 공정들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이 정도 나오는 물들은 뭐 계곡에서 아주 깨끗한 물들, 시골에 가면 계곡에서 나오는 아주 깨끗한 물들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마을에 물을 공급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등급에 해당하는 물은 응집 침전 그리고 여과 소독 악품이 들어가서 부유물질들을 조금 더 제거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그 부유물질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딸려 나오는 미생물 오염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여과 소독 외 플러스로 응집 침전이라는 공정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양질의 강, 하천수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물들이고요. 3등급에 해당하는 물들은 전통적인 정수 처리 공정을 처리를 거쳐서는 음용수를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도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들이 환경정책기본법이고 이 중에서 생활환경기준 수질 분야에 대해서 수질 분야 중 이제 부유물질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뭐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기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에서 부유물질 기준은 호수에서 부유물질 기준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흐르는 물이고 또 지표에서 부유물질들이 당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천에서는 부유물질 기준을 조금 더 높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 등급까지는 모두 25mg/L 이상 이하를 유지시켜야 된다 기준을 잡고 있고요. 다만 호수에서는 하천과 다르게 지표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대신에 하천은 계속 흘러가는 물이라서 체류 시간 자체가 짧습니다. 그 한 구간을 나눠 봤을 때. 근데 호수는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입자들이 유입되어 들어오더라도 호수 초입이나 중간 부분에서 가라앉아서 침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이 호수에 중간에서 물을 채수를 해서 상수도를 쓴다거나 하지 않고 표면에 있는 물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호수에서의 부유물질 기준은 이제 1A 같은 경우 1mg/L 이하, 1B는 5mg/L 이하. 그다음에 레벨 2는 이제 5mg/L 이하, 레벨 3는 15mg/L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에도 이런 부유물질의 기준이 있습니다. 부유물질이 아니고 먹는 물에서는 이제 증발 잔류물이라고 해서 이거는 고형물이 되겠죠. 고형물 기준인데 글씨가 좀 이상합니다만 물속에 포함 먹는 물 속에 있는 모든 고형물의 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증발 잔류물을 얘기하는 거죠. TS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먹는 물 공정시험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시료를 장시간 증발을 시켜서 증발 후에 남아있는 잔류물의 양을 재는 거라서 앞에서 설명했던 TS와 같은 개념입니다. 수돗물은 500mg/L 이하로 먹는 물에서는 기준을 잡고 있고요. 먹는 물 관리법에서. 그 다음에 이런 수돗물 말고 요즘 이제 먹는 물이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먹는 샘물도 있고, 그 다음에 해양 심층수가 있고, 먹는 염지하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먹는 물의 규정들이 있는데, 이제 먹는 염지하수와 먹는 해양 심층수는 결국은 해수입니다. 먹는 염지하수는 해양지하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해양지하수를 뽑아서 그 중에서 염을 분류를 해서 만들어지는 물이고요. 먹는 해양심층수는 해수입니다. 해수를 뽑아서 심층수를 뽑아서 그 중에서 유해한 물질들을 걸러내고 다시 농도 전해 미네랄들을 이제 혼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해양심층수인데 여기에서도 무해 성분을 제외한 증발 잔류물이 500mg/L 이하를 유지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에서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 즉 하수 처리 시설을 거쳐서 또는 각종 수처리 시설들을 거쳐서 방류화되는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제시를 할 때 이 SS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부유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크게 공공하수처리 시설과 분뇨처리 시설 그리고 오수처리 시설에서 이 부유물질 수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공공처리 시설들은 처리해서 공공수역, 하천이나 또는 바다로 물이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키면 되지 않겠죠. 만약에 하천으로 방류가 되더라도 하천의 수질 기준보다는 양호한 형태로 부유물질들은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 용량,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처리 용량에 따라서 뭐 50톤, 50톤, 그 다음에 50에서 500톤, 그 다음에 뭐 500톤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SS 부유물질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10mg/L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의 수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 부유물질 기준을 더 높게 훨씬 더 강화를 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뇨 처리 시설은 이제 30mg/L 이하. 여기 분뇨 처리 시설은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 하부에 존재하는 물을 재래식 화장실을 수거한 분뇨 또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청소를 할 때 그때 수거한 분뇨들을 처리하는 분뇨 처리 시설을 얘기합니다. 울산도 지금 울산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울산시 도서관 자리가 예전에 울산시 분뇨 처리 시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분뇨 처리 시설이 없는 게 화장실 하수 관거 정비가 끝나면서 이제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화장실 분뇨를 이제 하수 처리장으로 직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분뇨 처리 시설을 없앴는데 그런 분뇨 처리 시설에서는 그 부유물질 기준을 이제 30mg/L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상에서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하수도로 생활 하수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에 자기 집 마당에 오수 처리 시설을 갖추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 오수 처리 시설도 50톤 이상과 50톤 미만으로 분류를 하고, 오수 처리 시설이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그 지역에 따라서 수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50톤 미만의 시설 중에서 수변구역에 위치한 시설들은 10mg 이하로 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되고요. 기타 지역에서는 20mg/L 이하. 그리고 50톤 이상 시설은 시설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든 지역에서 10mg/L 이하로 배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환경보존법, 이 과거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이 이제 바뀌어져서 물환경보존법으로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산업 폐수의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폐수의 폐수 배출량과 그 산업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지역에 따라서 각각 이러한 수질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만약에 자가 처리 이후에 공공 처리 시설로 내보낸다라고 하면 이 나아 지역 기준 정도로 공장 내부에서 폐수 처리 시설을 처리를 해서 공공 처리 시설로 유입을 시키는 게 지금 현재 법령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 재활용 및 자원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이 가축 분뇨를 정화하는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또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뭐 공공 처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이 가축 분뇨를 수거해 와서 처리하는 이런 처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30mg/L 이하를 만족시켜야 되고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정화 방류 시설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농가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농가의 규모가 큰 건지 작은 건지에 따라서 이 수질 기준이 또 다르게 정리되어집니다. 이런 기준들에 맞춰주기 위해서 방금과 같은 이런 부유물질을 분석하면 이런 기준들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용물과 부유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천수, 상수원수, 하수, 폐수 이런 다양한 수질 시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고용물의 형태별 농도를 측정을 하고, 그러면 이 형태별 농도에 따라서 이 물은 어떤 특성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실험을 할 때 이 실험의 용도는 다양한 수질 시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유물질, 부유고용물질이죠. 서스펜디드 솔리드의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는 합폐수 처리 공정에서 생물학적 처리 시에 이런 반응조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양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MLSS, 혼합액 현탁 고용물이죠. Mixed Liquid Suspended Solid 또는 MLVSS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ML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Mixed Liquid, 즉 미생물과 물이 혼합되어 있다 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생물학적 처리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생물학적 처리와 관련돼서 구별하기 위해서 ML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사실은 SS와 VSS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험 방법도 여기에 준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수처리 공정 외에 하수 처리장이나 폐수 처리장에 슬러지 처리 공정이 있습니다. 이제 폐수를 처리를 하고 나면 슬러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슬러지를 처리할 때는 불고용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총고용물의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총고용물의 농도를 분석을 하고, 또 그 총고용물 중에서 휘발성 고용물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을 어떻게 처분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모래나 자갈 이런 것들이 많은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소각이 잘 되지 않죠. 소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각도 잘 안 되고 유기물질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혐기성 소화에 집어넣어서 가스를 생산한다든지 하는 그런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휘발성 고용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슬러지들은 일종의 유기물이기 때문에 소각을 했을 때 많이 감량이 될 수 있고, 또 혐기 소화를 했을 때도 많은 감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슬러지들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런 총고용물과 휘발성 고용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1차 침전지나 2차 침전지 등의 어떤 부유물질이 얼마만큼 침전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분석이 필요하고, 소화조에서 감량 효율, 슬러지가 얼마나 감량이 될 것이냐, 모래나 자갈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슬러지를 소화조에 집어넣으면 메탄가스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 또 소화 효율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처분하지 않고 그냥 탈수해서 매립으로 처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VS가 아주 높은 고용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매립 처리하기보다는 거의 유기물에 가까운 유기성 고용물 슬러지들이기 때문에 매립법보다는 소화를 시킨다든지, 소화를 시켜서 메탄가스를 생산해서 자원을 재활용한다든지, 또는 소각을 해서 소각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런 항목들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유물과 부유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준비물들을 살펴보면, 이제 시료하고 시약이 필요할 텐데, 시료는 하천수, 상수원수, 하수처리장 유입수, 소화조 슬러지 등 다양한 시료를 이용할 수 있고요. 사용되는 기구와 장비는 여과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여과기 세트가 필요합니다. 이건 SS를 측정을 할 때, 부유물질을 측정할 때는 여과기 세트가 필요하고요. 여과기 세트는 흡입 펌프와 여과 장치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를 위해서 여과하고자 하는 필터가 필요하겠죠. 이제 수질환 공정시험법에서는 GFC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동등한 규격을 가진 제품을 얘기를 할 때 입경 포어 사이즈 공극이 1.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여과지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법적인 기준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GFC가 없고, 만약에 GFF가 있다 또는 GFA가 있다, B가 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썼다라고 명기를 해주면 되겠죠. 무엇을 썼을 때 분석을 하니까 어떻게 나오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어떤 방류수 수질 기준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GFC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규정상. 그리고 소수점 4자리까지 측정이 가능한 전자 저울, 그리고 건조기 105도에서 110도씨가 유지가 가능한 건조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조된 여과지를 방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분을 마저 제거하기 위한 데시게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 데시게이터는 수분 함유에 따라서 흡습제 색깔이 변하도록 하는 그런 걸 쓰거나, 아니면 요즘은 수분 함량이 기계로 표시가 됩니다. 수분 함량이 표시되는 데시게이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VS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VS나 또는 TS죠. 이런 이제 총고용물이나 총휘발성 고용물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료를 넓게 펴서 담을 수 있는 시계 접시나 알루미늄 호일 접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유리 섬유 여과지를 담는데도 건조를 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가니, 이제 VS 같은 경우는 600도씨에서 회화를 시키기 때문에 내화성 독이 재질의 도가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로 또는 강렬로, 퍼넨스라고도 현장에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로에서는 로가 또 필요합니다. 이제 550도, 600도 이렇게 고온을 유지 가능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성면 장갑이나 집게를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온도가 높다 보니까 화상 위험이 있어서 이런 성면 장갑과 집게는 꼭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SS를 측정하기에는 여과기 세트를 보시면은 그림에서는 이제 공정시험법에서는 이렇게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위에 상부 여과판 이겁니다. 상부 여과관입니다. 그리고 여과제 요 사이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죠. 여기 필터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 여과제 지지대 요 하부 부분이죠. 이 부분 여과제 지지대, 그 다음에 하부 여과판, 하부 여과판 여기입니다. 여과제 지지대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고무마개, 그 다음에 금속재 집게로 이렇게 이 상부 여과관과 하부 여과관을 고정해주는 집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과거에 유리로 된 제품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 여과 집게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과제 지지대 같은 경우에도 세라믹 제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세라믹 제품 위에 여지를 올려놓고 여과를 하다 보니까 이 세라믹 여과제 자체가 아주 또 공극이 작기 때문에 물이 잘 빨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실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이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부 부분도 폴리술폰 재질의 합성 수지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나와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이 있기 때문에 금속재 집게를 활용을 하지 않죠. 그리고 흡입병, 펌프랑 연결이 돼서 흡입을 하게 되면 여과된 물은 하부로 떨어지겠고 위에 공기를 계속적으로 뽑아내서 진공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흡입병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공 펌프가 이렇게 세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저울, 그 100도에서 105도에서 110도씨로 건조를 하는 건조로, 그리고 이제 요게 뭐냐면 대시게이터입니다. 대시게이터인데 여기 하부에 우리가 실리카 겔이라고 하죠. 흡습제라고 하는 것들을 넣고 색깔이 변하는 흡제를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변하면 여기에 이제 수분이 좀 많이 찼다, 대시게이터 내에. 그래서 흡제를 교체를 해주고 하는 요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요런 것들보다는 대시게이터 장, 어떤 선반처럼 생겨서 여기 이제 수분 함량을 표시하는 게이지가 붙어 있습니다. 대시게이터 장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전기로 우리가 SS나 VSS를 측정을 하면서, 또는 뭐 VS를 측정을 하면서 고온으로 올리기 위해서 연료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탄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로를 이용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보통 우리 실험실에도 한 1000도까지 유지가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전기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로의 구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설정된 온도보다 아주 높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로를 사용할 때는 온도를 잘 측정을 하고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TS와 VS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내열 도가니, 그리고 SS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여지, GFC 여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부유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드 EX04303.1B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분석법이고요. 실험 방법은 크게 전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처리 부분에서 여과, 부유물질이다 보니까 여과 공정, 그리고 건조 및 측정,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모든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어떻게 보면 뭐 다 그 순서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전처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유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유물질, 즉 SS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리섬유 여과지를 전처리할 때 여과 장치에 부착을 하고 정제수로 20ml씩 3번 여과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세척된 여과지를 2시간 정도 건조를 시키고 방냉을 시켜서 항양이 되도록 해서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이때 무게는 여과지의 무게가 되겠죠. 무게 A를 측정을 합니다. 여과지의 무게를 측정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셔야 될 부분이 항량이라는 얘기, 즉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했을 때 건조하기 전과 후의 무게차가 g당 0.3mg 이하일 때 이걸 우리가 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전처리해서 건조를 시키고 2시간 건조시켜서 방냉을 해서 무게를 쟀고 한번 1차 무게를 재고 두 번째 다시 건조를 1시간 더 시킵니다. 1시간 더 건조시킨 다음에 또 방냉을 시켜서 2차로 또 무게를 또 잽니다. 그래서 또 이 무게의 차가 g당 0.3mg 이하로 나와야 우리가 항량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통상 3번 정도 반복을 해서 무게를 측정을 해서 차이가 없으면 이제 평균적으로 그 양을 사용을 합니다. 전처리가 된 여과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시료를 여과하게 되는데 전처리된 여과지를 여과장치에 다시 부착을 하고 시료를 여과를 합니다. 이때 시료의 부피를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겠죠. 시료의 부피 밀리리터를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럼 시료는 어느 정도를 쓰느냐? 나중에 건조를 시켰을 때 건조된 부유물질이 2mg 이상이 되도록 시료를 여과해야 됩니다. 그럼 시료를 여과하고 나면 그 시료 용기 여과장치에 시료를 옮겨서 부었기 때문에 그 시료가 옮겨서 붓는 몇 밀리리터든 메스 실린더든 뭐 어떤 비커든 또는 아니면 플라스크든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테니까 그 벽면에 부유물질이 부착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과장치에 그 상부 여과관 같은 경우에도 부착되어 있는 부유물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량의 정제수로 세척을 합니다. 세 번 정도 헹궈 주는 거죠. 세척을 하고 세척이 끝나면 이제 여과지 위에 잔류물을 또 세척을 합니다. 이 잔류물 세척은 뭐냐면 용존성 여과 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존성 물질들이 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부유물질 표면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세척을 해줍니다. 여지상 잔류물을 세척을 하기 위해서 정제수 10ml씩에서 3회 정도 세척을 하고요. 이 세척이 끝나면 3분 동안 계속적으로 흡입 여과를 합니다. 여과지와 표면 여과지 위에 있는 입자의 그 층에 있는 물들을 깨끗하게 빼내기 위해서 계속 흡입 여과를 합니다. 3분 동안 흡입 여과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이 세척 공정입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인 하천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해수나 또는 폐수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의 용존성 염들 용존성 고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존성 고용물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료의 경우에는 정제수로 세척을 충분히 시키지 못하면 그 여지 위에 잔류물에 용존성 물질들이 부착이 되어져 있다가 이것들이 건조를 시키면서 석출이 돼 나와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아주 높은 양의 부유물질 농도로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해수나 폐수의 경우에는 충분히 세척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뭐 3mm, 10mm씩 3회 정도가 아니고 여러 번 이런 정제수를 이용해서 충분히 세척을 해주면 좋은데 이제 해수 같은 경우나 폐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료를 다르게 한 2가지나 3가지 정도 여과지를 한 3개 정도 준비를 해서 뭐 정제수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10ml씩 3번 할 때 뭐 가령 100ml씩 3번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가면서 측정을 해보면 차이가 없는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것들을 사용을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여과가 끝나면 여과지를 건조를 합니다. 2시간 동안 건조를 하고 그 건조 후에 다시 여과지를 데시게이터에서 방냉한 후에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이때 이 무게는 여과지 플러스 여과 고용물의 무게가 같이 들어가 있겠죠. 여과지와 여과 고용물의 무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A와 B 측정한 A와 B 그리고 시료의 V를 가지고 부유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여과지와 여과지 위에 남아있는 여과 고용물의 양에서 여과지 무게를 빼면 여과 고용물의 양이 나올 것이고 그 여과 고용물의 양을 부피로 나눕니다. 부피로 나눠주면 이게 농도가 되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농도가 되는데 이때 부피가 밀리리터 단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리터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1000을 곱해 주게 됩니다.
두 번째 VSS의 경우는 SS하고 실험 방법은 똑같습니다. 실험 절차는 같은데 이제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전처리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강렬을 하는 과정이 하나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렬을 하는 과정이 추가가 되어져서 실험 방법 자체는 프로세스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SS를 측정할 경우에는 우리가 건조를 시켰는데 VSS를 측정할 경우에는 강렬을 시킵니다. 450도 또는 550도, 600도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서 강렬을 시키는데 여과지를 여과장치에 부착해서 세척하는 것까지는 같고요. 그걸 600도나 450도 또는 600도에서 강렬을 시킵니다. 15분간 강렬을 시켜서 여과지 표면에 사용하지 않은 여과지 표면에 남아있는 유기물질들 1차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과지 표면에 남아있는 용전성 물질들도 세척을 해서 제거시키고 강렬을 시켜서 표면에 남아있는 유기물질들도 제거를 하는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방냉 후에 여과지의 무게를 측정을 하죠. 이렇게 전처리가 된 여과지를 부착을 해서 시료를 여과시킵니다. SS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여과를 시키고 이때 시료 부피를 기록을 해둡니다. 역시 해수나 폐수의 경우에는 세척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죠. 여과가 끝나면 1차 건조를 합니다. 1차 건조를 해서 SS를 측정을 합니다. 즉 부유물질의 농도를 먼저 측정을 하죠.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래서 그때 부유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B, 즉 여과지와 여과지 위에 남아있는 여과 잔류 물질의 무게를 측정을 하는 거죠.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한 이후에 하나로 더 추가가 되는 게 이제 강렬 공정입니다. 즉, 이 여과지를 다시 전기로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강렬을 시킵니다. 강렬을 시키면 강렬 이후에 대시게이트 600도씨가 맞습니다. 600도씨에서 방냉해서 항량해서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방냉해서 항량해서 무게 C를 측정을 하면 이거는 이제 뭡니까? 여과지 플러스 여과지 무게에다가 강렬 후 남은 강렬 잔류 고용물질의 무게가 되겠죠. 그 무게 C를 측정을 합니다. 그럼 휘발성 고용 부유물질은 뭐냐? 즉 강렬시켰을 때 휘발되어 버린 양, 즉 남아있는 양이 아니라 휘발해서 날아가 버린 양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과지와 건조해서 건조 부유물질, 이제 여과 잔류 물질들, 건조했을 때 여과 잔류 물질 중에 물질의 무게에서 강렬 후에 남아있는 여과지와 강렬 감량 잔류 물질의 무게를 뺀 것, B-C 한 거를 시료의 부피로 나눠주는 게 휘발성 부유물질입니다. 그리고 그걸 단위 환산하기 위해서 천을 곱해주는 거죠. 이 SS와 VSS를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측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 시설에서 미생물의 농도를 간접적으로 알기 위한 MLSS, MLVSS를 측정을 하는 것도 동일하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토탈 솔리드, 즉 총 고용물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여과 공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과를 하지 않고 시료를 그대로 증발시키거나 강렬시키는 공정이 필요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총 고용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시료를 담아서 증발시키는 증발 접시나 평량병에 남아있는 용해성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세척을 하고 이것들을 건조를 시킵니다. 1시간 정도 건조를 시키고 항량이 되도록 해서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이런 용기의 무게를 측정을 하고요. 가급적 증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면적이 넓은 것을 쓰는 게 좋습니다. 넓은 것을 쓰는 게 좋고 실험 방법상에서도 그리고 자체 무게가 또 작은 것을 쓰는 게 좋습니다. 저울이 읽을 수 있는 무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처리가 끝난 용기를 이용해서 그 용기에 적당량의 시료를 취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그 시료와 증발 접시의 무게를 먼저 측정을 하죠. 건조시키기 전에 먼저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과하고 난 후에
시료와 증발 접시 무게를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건조를 시킵니다. 1차 이제 수욕상에서 낮은 온도에서 수분을 먼저 증발시키고, 그리고 나서 건조를 해서 건조를 시킵니다. 4시간 정도 건조를 시키고요. 만약에 수욕상에서 건조가 안 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건조를 시킬 필요가 있겠죠. 물론 항량이 돼서 무게를 측정을 하면서 항량하는 과정 중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기 때문에, 건조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무게가 같아지도록 장기 건조를 시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이 시료를 취할 때 시료의 부피를 알 경우에는 퍼센트 농도 대신에 밀리그램 퍼 리터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조가 끝나면, 시료가 건조가 끝나면 대시게이스에서 방냉해서 항량해서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이 무게는 그 접시와 물이 증발되고 남은 시료에, 건조된 시료의 무게가 측정이 되겠죠. 그러면 고형물의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건조하기 전 시료와 증발 접시의 무게에서 증발 접시 무게를 빼게 되면 건조하기 전 시료의 무게입니다. 건조 전 시료의 무게를 건조 후 시료의 무게, 즉 건조된 후 시료의 무게를 건조하기 전 시료의 무게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고형물의 함량이 나옵니다. 물이 날아간 거죠. 고형물은. 반대로 날아간 물의 양은 건조 전 시료의 양에서 건조 전 시료, 건조된 시료에서 건조 후 시료의 무게죠. 그럼 이게 뭡니까? 증발된 물의 무게가 됩니다. 증발된 물의 무게를 건조된 시료의 무게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함수율로서 표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VS는 휘발성 고형물인데, 휘발성 고형물도 아까 VSS와 마찬가지로 전처리 과정이 TS하고 좀 다릅니다. 전처리 과정이 다르고, 이 전처리 과정이 600도씨에서 30분 이상 강렬을 시켜서 전처리를 하고 무게를 재게 돼 있어서 TS랑 좀 측정 방법에서 전처리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VSS처럼 강렬 과정이 들어가집니다. 전처리가 된 시료 용기에 시료를 적당량을 넣고,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료의 부피를 알게 되면 우리가 폐기물이라든지 슬러지 같은 경우 부피를 알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물이라고 하면 부피를 알 수 있겠죠. 부피를 알게 되면 밀리그램 퍼 리터로 또 농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시료를 넣고 시료와 도가니의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건조 전 시료와 도가니의 무게를 측정을 하고요. 그 시료와 도가니에 질산 암모늄을 주입해서 가열한 다음에 탄화를 시킵니다. 탄화를 시키고 그것을 강렬로 해서 강렬을 시킵니다. 3시간 동안 강렬을 시켜서 물을 증발시키고 또 유기물도 같이 증발을 시킵니다. 그 후에 방냉을 해서 무게를 측정을 하면 이제 강렬 후에 강렬하고 남은 도가니와 그리고 강렬 잔류 물질의 무게가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강렬 감량, 즉 열을 가해서 날아간, 휘발돼서 날아간 유기물질의 양이 강렬 감량이고, 그게 결국은 VS가 되는 겁니다. 휘발성 고형물의 양이 되는 건데, 이 강렬 감량은 강렬 전에 시료와 용기의 무게에서 강렬 후 시료 잘 남아있는 잔류물질과 용기의 무게를 뺀 것, 그게 결국 휘발된 양이 되겠죠. 휘발된 양과 휘발된 양에서 시료의 무게, 강렬 전 시료의 무게를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강렬 감량이 되고요. 얼마만큼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기물 함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형물 함량, 통 TS죠. TS에서 휘발성 고형물의 함량, VS의 양을 계산하는 겁니다. 즉, 총 고형물 중에서 휘발성 고형물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표현하는 게 유기물 함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물 함량이 퍼센트로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휘발성 고형물의, 이때 휘발성 고형물, 즉 VS의 퍼센트 농도는 강렬 감량에서 함수율을 빼는 거죠. 물이 얼마만큼 있냐를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 함수율입니다. 함수율을 빼주면
강렬 감량이 휘발성 고용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렬을 시킬 때 유기물만 타는 게 아니라 그 시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물도 같이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유기물 함량을 알려고 하면 결국 강렬 감량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휘발성 고용물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데, 휘발성 고용물의 양은 강렬 줄어든 양에서 함수를 빼주는 거죠. 결국 이 함수를 알려 그러면 VS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전에 TS를 측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TS에서 먼저 1차 물을 날려주기 때문에 TS를 측정을 하고, 그 측정하고 남은 시료를 가지고 강렬에서 VS를 측정을 합니다. 즉 슬러지에 시료의 수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TS 실험 방법에 따라서 수분을 제거하고 난 후에 강렬 시험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강렬 감량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처리 방법은 강렬을 시켜서 전처리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강렬 감량이나 VS까지 측정을 하겠다, TS를 측정을 하고 VS까지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전처리에서 건조만 하는 게 아니라 강렬까지 해서 전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